1970년대 말 부산 영도의 작은 어촌 마을 바다. 냄새와 갈매기 소리가 어우러진 이곳에서 김동철이 태어나고 자랐어요. 35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새벽 4시면 일어나 바다로 나가는 성실한 어부였습니다. 거친 바다 위에서도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그물을 다루는 솜씨는 마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였어요. 동철의 아내 윤정이는 30살의 나이답지 않게 강인한 여인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돌아온 남편을 맞이하며 생선을 정리하고 아이들 민수와 미정을 돌보는 그녀의 하루는 쉴 틈이 없었죠. 하지만 그녀는 불평 한 번 없이 묵묵히 제 역할을 해냈어요. 이 작은 어촌 마을은 그야말로 폐쇄적인 공동체였습니다. 누군가 기침이라도 하면 온 마을이 다 아는 그런 곳이었죠.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졌고 한 번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어요. 마을의 실질적인 권력자는 박만호였습니다. 그는 어선 몇 척을 소유한 선주이자 마을 이장을 겸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마을을 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죠. 박만호는 어부들에게 고리대금을 빌려주고 시장 가격보다 싸게 생선을 사들여 큰 이익을 남겼어요. 어부들은 그에게 빚을 지고 있어서 감히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착취가 마을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었죠. 동철만은 달랐어요. 그는 박만호에게 빚을 지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배를 직접 수리하고 그물도 손수 깁는 등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하려 했어요. 정희 역시 남편의 뜻을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살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부부는 마을에서 독립적이면서도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박만호의 눈엣가시였어요. 동철의 존재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의 여름 큰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한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마을의 모든 어부들이 걱정에 잠겼어요. 태풍이 지나가면 며칠 동안은 바다에 나갈 수 없고 그동안 수입이 없어지니까요. 특히 박만호에게 빚을 진 어부들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자는 계속 불어나는데 수입은 끊기는 상황이었죠. 박만호는 이런 어부들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는 마을 회의를 소집하고 말했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나가자고, 그래야 태풍 후의 어려움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기상청에서는 이미 강풍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였어요. 동철은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목숨을 걸 수는 없다고 말했어요. 바다에서 30년을 산 그의 경험으로는 이런 날씨에 나가면 반드시 사고가 날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박만호는 동철을 비웃었습니다. 겁쟁이라고, 가족 걱정만 하는 이기적인 놈이라고 공개적으로 모독했어요. 다른 어부들은 박만호의 눈치를 보며 동철을 외면했습니다. 빚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결국 마을의 배 5척이 거친 바다로 나갔습니다. 동철만 혼자 육지에 남았어요. 정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잘한 결정이라고,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고요. 그날 밤 태풍이 본격적으로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바람은 집을 뒤흔들 정도로 강했고 비는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동철과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바다에 나간 동료들이 걱정되었거든요. 새벽 무렵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배 한 척이 전복되어 3명의 어부가 실종되었다는 거였어요. 구조대가 출동했지만 거친 바다 때문에 수색 작업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틀 후에야 시신 2구가 발견되었고 한 명은 끝내 찾지 못했어요. 마을은 순식간에 비탄에 잠겼습니다.
유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고 온 마을이 상복을 입은 듯 침울했어요. 장례식이 치러지는 동안 동철은 깊은 자책감에 빠졌죠. 자신이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그들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바로 그때 박만호가 치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그는 유가족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척하며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동철이 다른 어부들을 부추겨서 위험한 바다로 나가게 만들었다고 말했어요. 자신은 처음부터 반대했는데 동철이 돈벌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며 억지를 부렸다고 거짓말을 했죠. 유가족들은 분노했어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싶었고 박만호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박만호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정확한 진실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박만호의 권력 앞에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그에게 빚을 진 어부들은 생존을 위해 박만호의 편을 들어야 했어요. 동철은 억울했지만 항변할 길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변명을 하면 할수록 더 의심받는 상황이 되었어요.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적대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만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녀는 그날 밤 모든 것을 지켜봤거든요. 박만호가 어부들을 다그치는 것도 동철이 필사적으로 말리는 것도 다 봤죠. 하지만 그녀 역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박만호 밑에서 일하고 있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동철 가족을 완전히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고 정희는 장을 보러 가도 냉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누군가 밤중에 집에 돌을 던지는 일까지 일어났어요. 동철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정희와 긴 이야기를 나눈 끝에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떠날 곳이 마땅치 않았어요. 시골 어디를 가도 소문이 따라다닐 것이고 결국 서울로 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1979년 초겨울, 김동철 가족은 마을을 떠났어요. 짐이라고 해봤자 몇 개의 보따리가 전부였습니다. 집도 배도 모두 헐값에 팔아야 했어요. 박만호가 뒤에서 조작해서 아무도 죗값을 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동철은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태어나고 자란 이 바다가 이제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눈물을 삼키며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는 11살, 미정이는 9살이었어요. 아이들은 왜 갑자기 집을 떠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부모의 굳은 표정을 보며 입을 다물었죠. 기차역에서 마을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 이순자 할머니가 몰래 찾아왔어요. 그녀는 동철에게 작은 봉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요. 그 봉지 안에는 얼마간의 돈과 함께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작은 단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가족이 처음 찾은 곳은 남대문 시장이었어요. 1980년 서울은 급격한 도시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이곳 남대문 시장 주변에 모여들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삶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죠. 경쟁은 치열했고 하루하루가 생존 경쟁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동철은 막노동을 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정도였죠. 정희는 남의 집 청소와 빨래 등을 도맡아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해도 월세와 생활비를 겨우 감당할 수 있을 뿐이었어요. 아이들은 그런 부모의 고생을 지켜보며 일찍 철이 들어야 했습니다. 몇 달 후 동철과 정희는 용기를 내어 작은 포장마차를 차렸어요.
그동안 모은 돈을 털어 중고 장비를 사고 시장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다에서 잡던 고기 대신 이제는 떡볶이와 순대를 팔아야 했어요. 동철의 거친 어부의 손으로는 가늘게 채 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칼질을 하다 보면 손에서 피가 나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새벽 3시면 일어나 장을 보러 갔어요. 신선한 재료를 구하려면 남들보다 일찍 나서야 했거든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포장마차를 운영했습니다. 겨울에는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여름에는 뜨거운 기름 냄새와 땀으로 범벅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손님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직 요령도 없고 맛도 일정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부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어요. 다른 포장마차를 유심히 관찰하고 손님들의 반응을 살피며 조금씩 실력을 늘려갔습니다. 반년 정도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동철의 성실함과 정의의 친절함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죠. 특히 야근하는 직장인들과 야시장을 찾는 젊은 연인들이 주요 고객이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그 고생을 함께 해야 했어요. 민수와 미정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포장마차로 달려와 부모를 도왔습니다. 그릇을 닦고 재료를 준비하고 손님들의 주문을 받았어요. 때로는 숙제를 포장마차에서 하기도 했죠. 가스레인지 불빛을 켜놓고 공책에 글씨를 쓰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아이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아이들에게 한 가지만은 확실히 해주고 싶었어요.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동철은 자신이 배움이 없어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만은 똑똑해져서 세상에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정희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의 교육비만큼은 아꼈습니다. 참고서나 문제집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건 포기해도 그것만은 꼭 사주었어요. 민수와 미정이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학교에서는 모범생이었고 성적도 상위권을 유지했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포장마차 일을 도우면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도서관이 문 닫을 때까지 공부하고 집에 와서도 촛불을 켜고 책을 읽었어요.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도 취미 활동을 할 여유도 없었지만 꿈을 위해 참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가족에게는 시련이 계속 이어졌어요. 1980년대 초 정희가 갑자기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위궤양이었어요. 병원비가 부담스러웠지만 치료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간 정희가 입원하는 동안 동철 혼자 포장마차와 집안일을 모두 감당해야 했어요. 아이들도 어머니 간병을 도우며 더욱 성숙해져 갔습니다. 다행히 정희는 회복되었지만 예전보다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도 가족을 위해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하며 건강을 챙기려 노력했어요. 1980년대 중반 민수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온 가족이 긴장했어요.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동철과 정희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포장마차 운영 시간을 늘리고 메뉴도 다양화했습니다. 주말에는 정희가 김밥이나 도시락을 만들어 따로 판매하기도 했어요. 1987년 드디어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것도 서울의 명문대 법학과에 말이에요. 정희는 합격 통지서를 받고 펑펑 울었어요. 동철 역시 남자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포장마차 단골 손님들도 축하해 주었고 이웃 상인들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동철과 정희는 은행 대출도 받고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려가며 아들의 학비를 마련했어요. 그 와중에도 2년 후 미정이의 대학 진학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민수는 부모의 고생을 알기에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장학금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과외 아르바이트로 용돈도 스스로 벌었습니다. 법학 공부에 매진하면서도 항상 가족을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성공해서 부모님께 보답하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보냈죠. 1989년 미정이도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언론학과에 합격한 미정이는 기자가 되어 세상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싶다는 꿈을 키웠어요. 이제 포장마차의 수입으로 두 아이의 대학 등록금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동철과 정희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하루에 3시간도 잠을 자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손님이 없는 오후 시간에도 쉬지 않고 다음날 재료를 준비하거나 장비를 정비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피로가 사라졌으니까요. 대학에 다니는 아이들이 방학 때 집에 오면 온 가족이 포장마차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1990년대가 되면서 남대문 시장도 많이 변했습니다. 대형마트가 생기고 외식 문화가 발달하면서 포장마차의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층은 깔끔한 실내 음식점을 선호하게 되었죠. 동철과 정희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아이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메뉴를 바꾸고 장소를 옮기며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기존의 떡볶이, 순대 위주에서 각종 튀김류와 핫도그 등을 추가했어요. 맛도 시대에 맞게 조금씩 변화시켜 나갔죠. 때로는 하루 종일 일해도 하루치 생활비밖에 벌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동철은 고향 바다가 그리워졌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자신을 살인자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을 테니까요. 1993년 민수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해 판사나 검사가 되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상 바로 취업을 해야 했어요. 다행히 중견 로펌에 취직할 수 있었고 변호사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죠. 첫 월급을 받은 날 민수는 부모님께 작은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며 정중하게 인사드렸어요. 동철과 정희는 그 선물을 받고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1995년 미정이도 대학을 졸업하고 지역 방송국 기자로 취직했습니다. 사회부 기자로서 각종 사건과 사고를 취재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두 남매 모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었지만 결코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매달 용돈을 드리고 명절이나 생일 때는 꼭 시간을 내어 함께했어요. 1990년대 후반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동철과 정희는 포장마차를 접고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음식 솜씨가 늘었고 단골 손님들도 많이 생겼어요. 정희의 김치찌개와 동철의 생선구이는 근처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죠. 경제적으로도 예전보다는 훨씬 여유가 생겼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수와 미정이도 각각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어요. 동철과 정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손자, 손녀들을 보며 행복해했지만 여전히 고향에 대한 이야기는 금기였어요. 아이들이 물어봐도 동철은 대충 둘러댔습니다. 그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세월은 흘러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부산 영도의 그 작은 어촌 마을도 도시 개발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박만호는 여전히 마을에서 권세를 부리고 있었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었어요. 젊은 세대들이 도시로 떠나고 마을 자체가 쇠퇴하고 있었거든요. 2010년 동철이 70을 넘겼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에서는 뇌졸중이라고 했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습니다. 걷는 것도 불편해졌고 말도 어눌해졌어요. 그제야 동철은 자신의 나이를 실감했습니다. 어느새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등은 굽어 있었어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던 그 강인했던 팔도 이제는 젓가락조차 제대로 들 수 없었습니다. 정희 역시 60대 후반이 되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굽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남편을 돌보며 식당을 운영했어요. 다만 예전처럼 혼자서는 어려워서 아르바이트생의 도움을 받아야 했죠. 민수와 미정이는 부모님 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병원 진료도 함께 다녔어요. 하지만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늘 함께 할 수는 없었죠. 그러던 2013년 어느 날 미정이가 취재차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영도 지역의 도시 재개발에 관한 기사를 쓰기 위해서였어요. 우연히 아버지의 고향 마을 근처를 지나게 되었죠. 호기심이 생긴 미정이는 그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의 낡은 집들은 대부분 헐리고 새로운 아파트와 상가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몇몇 어르신들이 남아 계셨어요. 미정이는 용기를 내어 김동철이라는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한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반응했어요. 그분이 바로 이순자 할머니였죠.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이순자는 그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비밀을 털어놓았어요. 그날 밤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박만호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모든 것을 말해줬죠. 또한 동철 가족이 떠난 후 마을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들려주었습니다. 미정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난 거였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왜 고향 이야기를 피했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어요. 이순자 할머니는 미정이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와 몇 장의 사진, 그리고 편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당시 태풍 상황을 보도한 신문과 사고 현장 사진들이었죠. 이순자가 동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몰래 모아둔 자료들이었습니다. 미정이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기상청 기록을 찾아보니 정말로 강풍주의보가 발령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생존한 어부들을 찾아가 증언을 들었어요. 모두가 박만호가 강제로 출항을 시켰다고 증언했죠. 그들은 그동안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한 어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김동철이 얼마나 선량한 사람인지 모두 알고 있었는데 박만호가 무서워서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고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미정이는 서울로 돌아와 형 민수에게 모든 것을 알려줬어요. 민수도 법적인 측면에서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고 기록을 찾아보고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했어요. 비록 형사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최소한 아버지의 명예는 회복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두 남매는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이 사실을 알려드렸어요. 동철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믿어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정희는 분노했습니다. 그 박만호 때문에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진실이 밝혀진다니요. 하지만 동철은 담담했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지금 와서 복수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보다는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했죠. 하지만 민수와 미정이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정이는 자신이 일하는 방송국을 통해 이 사건을 보도하기로 결심했어요. 민수는 법적 절차를 밟아 박만호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2014년 봄 미정이의 기사가 방송에 나갔어요. 35년 만에 밝혀진 억울한 누명이라는 제목의 특별 리포트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증인들의 증언을 담은 내용이었어요. 방송이 나간 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청자들은 동철의 억울함에 공감했고 박만호의 비열함에 분노했어요. 사건이 알려지자 당시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사람들이 뒤늦게 진실을 증언한 거예요. 심지어 박만호와 가까웠던 사람들도 그의 잘못을 증언했습니다. 권력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거죠. 박만호는 이미 80이 넘은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치매 증세까지 보이고 있어서 제대로 된 응답조차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가족들은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조상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동철 가족에게 정식으로 사죄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김동철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는 의문이었어요. 어쩌면 그들도 박만호와 마찬가지로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했던 공범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래도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공식적으로 김동철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어요. 시장이 직접 사과하며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습니다. 하지만 동철은 그런 공식적인 행사보다는 조용한 화해를 원했어요. 2015년 봄 동철은 정희와 함께 고향을 찾았습니다. 35년 만에 귀향이었어요.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옛날 집터는 찾을 수도 없었고 바닷가에는 큰 방파제가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바다만은 그대로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오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이 예전 그대로였어요. 동철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바닷가로 걸어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익숙했어요. 어린 시절 뛰어놀던 그 바다, 청년이 되어 그물을 던지던 그 바다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다는 변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변해야 했을까요? 진실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바닷속에 잠겨 있어야 했을까요? 동철은 바다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원망의 눈물도 기쁨의 눈물도 아니었어요. 그저 긴 인생을 돌아보며 흘리는 담담한 눈물이었죠. 35년간 품고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가 다가와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녀 역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35년 전 이 바다를 등지고 떠날 때의 그 아픔이 되살아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아닌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이 바다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민수와 미정이도 부모님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이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 고생 덕분에 자신들이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거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도 지팡이를 짚고 와서 동철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동안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다고 말했죠. 동철은 그런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고, 모든 게 지나간 일이라고요. 그는 더 이상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품고 있던 분노와
원망을 모두 바다에 흘려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작은 만찬이 열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준비한 자리였습니다. 동철은 그 자리에서 말했어요. 자신은 이제 모든 것을 용서한다고, 다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권력과 탐욕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하지만 동철의 너그러운 마음 덕분에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몇 일 후 서울로 돌아온 동철 가족은 예전보다 더욱 단단해졌어요. 그 오랜 세월 가슴에 묻어두었던 상처가 드디어 아물기 시작한 거죠. 민수와 미정이는 부모님의 삶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고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부모님이 자랑스러웠어요. 동철은 이제 손자 손녀들에게 고향 바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픈 기억이 아닌 그리운 추억으로 말이에요.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 싱싱한 생선 냄새와 바다의 짠맛까지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손자 손녀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푹 빠져서 들었어요. 정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마음 편히 고향을 그리워할 수 있게 되었어요. 때로는 동철과 함께 영도 바다를 찾아가서 옛 추억을 되새기기도 했습니다. 그 바다에서 만난 사랑, 그 바다에서 키운 꿈들을 다시 떠올리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어요. 2016년 동철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되었습니다. 미정이가 직접 글을 쓴 자전적 소설이었어요. 많은 독자들이 감동을 받았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인쇄는 모두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했어요. 동철과 정희는 그 돈으로 고향 마을에 작은 도서관을 건립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도서관 이름은 바다와 꿈 도서관이었어요. 2018년에는 동철의 이야기가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유명한 배우들이 출연해서 큰 화제가 되었어요.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시사회에 참석한 동철과 정희는 스크린 속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 모든 고생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된 거죠. 2020년 동철이 80을 넘겼을 때였습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어려웠지만 가족들은 더욱 끈끈해졌어요. 민수와 미정이는 더 자주 부모님을 찾아뵙고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철은 비록 몸이 불편해졌지만 마음은 평온했어요. 그 오랜 세월의 억울함이 풀렸고 가족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정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권력과 탐욕은 한때 진실을 가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가족의 힘은 사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배울 수 있죠. 무엇보다 고향의 기억은 때로는 아픔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곳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김동철과 윤정희 그리고 민수와 미정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어떤 시련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 말이에요.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파도는 여전히 밀려오고 갈매기는 여전히 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바다는 더 이상 아픔의 바다가 아니에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바다가 되었죠.
동철이 그 바다에서 흘린 마지막 눈물은 모든 것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눈물 덕분에 그의 가족은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답니다.